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조선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증시에서 바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서 바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좀 유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 일단은 뭐 유가가 좀 강하게 좀 올랐던 부분이 가장 좀 큰 몫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뭐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이 이제 현대중공업을 7% 이상 지분을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분석이 좀 이루어지는 가운데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전달이 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래서 더 알찬 내용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어떤 이슈들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 코스닥의 매도 공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거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258억 원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보다 좀 더 큰 규모 368억 원 가까이 매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불안한 흐름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요새 들어서 좀 코스닥 매도 300억 이상 매도하는 날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그렇습니다. 300억 팔았다가 샀다가 좀 이렇게 좀 도깨비 시장인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300억 팔고 뭐 한두 번 팔았으면은 코스닥이 급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기관들이 좀 받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재밌는 게 선물은 또 1조 원 이상을 좀 매수를 했어요. 선물은 또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좀 코스닥을 매도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보기 드문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코스닥 300억대 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저희가 뭐 코스피에서는 뭐 몇천억씩 매도하는데 300억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총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총합산이 이제 12월 기준으로 145조예요. 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90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가총액이 8배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코스닥을 300억을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대비를 해보면은 약 2,400억 정도의 매도를 하는 그런 충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수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기관들이 일단 우선 사준 부분들이 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이제 본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왜 코스닥을 이렇게 매도하는가,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의문을 좀 풀고 가야지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중국 증시나 어제 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증시도 좀 지난주 한 주 좀 불안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자산으로 좀 가보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시장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코스닥이 좀 중소형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생기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로 좀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방송 매체들을 좀 보게 되면은 방송이나 뭐 뉴스나 뭐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 사실 뭐 여태까지 쭉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좀 뭐 당연하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등락을 좀 보이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라서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자, 좀 공부를 하는 중에서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준비된 그림을 제가 이 자료들을 한번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비된 자료를 보게 되시면은 이게 미국의 ETF 주간 유입 강도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의 이제 매수 순인데, 일단은 저희가 매수를 보게 되면은 에너지, WTI, 그리스, 필리핀,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를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로 보게 되면은 EM 유럽인데 그게 이머징 유럽,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변동성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스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변동성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 밑에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매도 강도 순위에서 8위가 글로벌 주식 종합,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ETF, 전 세계 주식시장의 평균을 ETF로 지수화를 해놓은 ETF를 매도가 8인데 러시아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체 주식시장보다 좀 덜 위험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케이스죠. 지금 러시아 계속 위험하네, 뭐 무섭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어서 지금 미국 내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단발적인 어떤 보도들과는 완전히 좀 다른 판단과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방금 이제 본 자료로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전일에 이제 유가 급등한 이유를 좀 한번 제가 좀 보게 되면은 비오펙 국가들이 좀 감산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가 올랐죠.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는 그걸 싼 가격에 딱 굳이 파는 건데,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싼 가격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셰일 오일 이거 PF 형식으로 들어간 애들 캐시플로우 부족으로 이제 파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유가 오를 거 자명한 일인데, 그걸 굳이 겁내면서 지금 뭐 돈 없다고 팔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안에 러시아도 감산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뭐 제가 일전에 한번 러시아 모라토리움 위기 다루면서도 사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오히려 러시안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변화된 시각이 좀 저희들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좀 읽어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에너지 WTI에 대해서도 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제가 또 역발상 투자 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면 왜 매수 좋은 얘기는 했으니까 뭐 유럽은 왜 매도하냐? 유럽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머징 유럽을 좀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어저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스위스 프라하 급등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머징 유럽 매도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헝가리의 포린트와,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의 레이와, 그리고 폴란드의 질로티와, 이런 비유로 통화 가치, 동유럽권의 비유로 통화 가치가 좀 급락을 하고 실제로 자산들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이 나라들은 스위스 프랑하 대출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부채들이 실제로 좀 늘어나게 되고, 또 그 부채들이 또 모기지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기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로 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갑자기 막 한 4, 5%씩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좀 치명적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재정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경제 규모가 미미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로 좀 커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들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특히나 또 지난 8일날 이제 조지 소로스가 이제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에 또 증자에 또 참여를 했어요.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6천억 규모를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로존 전체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조금씩 좀 사그러져 가는 국면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그 패턴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와는 좀 관점이 좀 달랐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을 매도했던 이유,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코스닥은 도대체 왜 판 거예요? 그렇죠.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저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결론이기 때문에 예, 저도 마찬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일단은 대안 투자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안 투자 성격으로 코스닥을 계속 매도를 하는 건데,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안 투자가 아닌 거죠. 굳이 대안 투자를 코스닥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면 돼요, 그냥. 더 좋은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필리핀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뭐 WTI나 에너지도 사고 있고. 이렇게 다른 걸 사면 되지, 굳이 우리나라 코스닥을 살 필요가 없는 외국인들은 그냥 파는 거죠. 대신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대안 투자 성격, 4분기 실적도 안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 투자 성격으로 일단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일단 이걸 첫 번째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뭐 실적 시즌이죠. 저희가 이제 코스닥 업종 차트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시면 항상 실적 발표 시즌이 저희가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12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 45일 이후에 일단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이 2월, 5월, 8월, 11월인데 대부분 이제 2월, 5월, 8월, 11월 요 실적 발표 시즌을 중심으로 놓고 급락하는 패턴을 좀 반복을 해왔죠. 예.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달 급락을 통해서 뭐 잠깐 좀 반등하는 경우지, 대부분은 실적 발표 시즌에 좀 급락을 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좀 관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 또 180조 원 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정부 정책에 따른 향후 전망을 좀 밝게 보는 편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죠. 뭐 정부 정책, 정부에 관련된 시장에 정보가 관여되는 걸 외국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정책 이렇게 내놨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최고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전체 실적의 결산 자료는 코스닥이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실적 퍼 기준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PBR 기준으로 따져볼 수가 있겠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1.7배로 상단에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게다가 PBR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좀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580선을 찍고 계속적으로 좀 내리막길을 걷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들거든요.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에서 어떤 선호보다는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좀 배팅을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뉴노멀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좀 닫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신기술 투자가 지금 새로운 붐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스닥에 좀 몰려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으로는 뭐 실적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우려와 이제 PBR 밴드 상단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선거, 뭐 그리고 또 뭐 중국 증시도 뭐 계속해서 좀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다만 이 실적 발표 전에는 약간 비중을 줄이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조정을 확인하고 그때 한번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뭐 차트도 봤습니다만 코스닥 지수의 어떤 실적 시즌 바로 직전에 실적 바로 발표 직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장들이 좀 그동안 쭉 추세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장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실적 시즌 바로 직전에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서 좀 비중 확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투자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성장성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강세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으셨던 분들 오늘 투자 전략으로 좀 도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현중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